이거 제가 고칠 수 있어요. 10살 남짓한 아이가 3일째 고장난 벤치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비소가 떠들썩해졌어요. 꼬마야, 장난하니? 이 차 고치는데 벌써 300만 원 들어갔어.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정말 가능하다면 이 차는 네 거다. 바로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자동차 정비단지 모터스 정비소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매캐한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뒤섞인 이곳에서 말이죠. 검은색 벤츠 E클래스 한 대가 정비소 한복판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3일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골칫덩이였어요. 이런 망할 놈의 차가 50대 중반의 베테랑 정비사 오세범이 투덜거렸습니다. 30년 경력의 그도 이번엔 손을 들어버린 상태였어요. 컴퓨터 진단을 수십 번 해봐도 문제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할지도 몰라요. 모터스 정비소 사장 김철수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이 업계에서 20년을 버텨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손님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벌써 3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입구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더럽혀진 운동화,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 기름때가 묻은 낡은 옷차림. 누가 봐도 거리에서 떠도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정비소 안을 둘러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뭐야, 이 꼬마는? 오세범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야, 여기가 놀이터냐? 어른들이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집에 나가. 정비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그때 아이의 시선이 벤치에 닿았습니다. 엔진 후드가 열려 있었고 복잡한 기계들이 보였어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호야, 엔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소리를 들어봐. 아이의 이름은 강태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태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배고픔과 절망감을 이기고 말이에요. 이거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김철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꼬마야, 장난하니? 이 차 고치는데 벌써 300만 원이나 들어갔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고치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정비소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세범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자식이 진짜 웃기네. 우리가 3일 동안 못한 걸 꼬마가 한다고? 김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차피 이 차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손님한테는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좋아. 정말 가능하다면. 그가 벤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네 거다. 정비소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의 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고 3천만 원짜리 벤츠를 아이에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아이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잠깐요, 사장님. 30대 초반의 여성 정비사 박지영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남성 중심의 업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남들보다 2배는 열심히 일해왔어요. 이 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약속을 하시면. 하지만 김철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이 차는 폐차감이야.
꼬마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기꺼이 줄 용의가 있어. 아이는 천천히 벤치에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호야, 엔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소리를 들어봐. 엔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봐. 시동 좀 걸어주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세범이 짜증스럽게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정비소에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었지만 태호에게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불규칙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태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모스텝 밸브예요. 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모스텝 밸브가 반쯤 열린 상태로 고착되어서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과열되거나 미달 가열되는 거예요. 정비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오세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서모스텝 밸브는 이미 확인해 봤는데. 하지만 태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미세한 고착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갈 때만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기로는 잡히지 않거든요. 박지영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야? 서모스텝 밸브를 새 걸로 교체하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냉각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해요. 김철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꼬마가 말하는 게 어디서 들은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거든요. 정말 네가 직접 고칠 수 있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김철수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태호는 공구함에 다가가서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작은 손으로도 능숙하게 렌치와 드라이버를 다뤘어요. 정비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태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룸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모스텝 밸브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어요. 여기 있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도 대단했어요. 마치 수십 년 경험을 가진 베테랑 같았죠. 드라이버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렌치로 볼트를 풀어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태호가 빠진 서모스텝 밸브를 들어 올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이물질이 끼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못했던 거예요. 오세범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문제를 찾아낸 거였어요. 새 서모스텝 밸브로 교체하는 작업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태호의 손놀림이 워낙 빨랐거든요.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김철수가 직접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고 균일한 엔진 소리가 났어요. 떨림도 없었고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정비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고쳤네. 박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해낸 일이 기적 같았거든요. 김철수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꼬마, 아니, 이름이 뭐야? 강태호요. 태호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김철수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론 10살 아이에게 차를 그냥 줄 수는 없었지만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태호야, 우리 정비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물론 아직 어리니까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고.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김철수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호는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웠는지, 왜 혼자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은 아직 비밀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오세범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호를 바라보며 뭔가 찜찜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꼬마, 뭔가 이상해. 10살 아이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태호는 그런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잘했다, 태호야.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김철수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오랜만에 안전한 곳에서 잔 기분이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길거리나 지하도에서 잠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김철수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얼굴 좀 씻고 와. 같이 밥 먹자. 태호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심했습니다. 머리는 기름때로 떡이 져 있었고 얼굴은 여기저기 더러웠어요. 많이 먹어. 애가 이렇게 말라서 어떻게 하니? 김철수가 라면 그릇을 태호 앞에 놓았습니다. 태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 적이 있었을까요? 고맙습니다.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철수는 그런 태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태호야,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호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죠. 저, 혼자예요. 태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도 더 묻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들을 몇 번 봤거든요. 다들 할 말이 있을 텐데 억지로 캐내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말해도 돼. 하지만 김철수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10살 아이가 저런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정비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제 일이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 진짜 그 꼬마 데려오셨네요. 젊은 정비사 이민호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반면 오세범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아이를 정비소에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여기는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30대 초반의 박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성 중심의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조심스럽게 행동해 왔어요. 하지만 태호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모성애가 스며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거든요. 태호는 정비소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태호야, 어디를 가든 주변을 잘 봐둬야 해. 도구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말이야. 한 구석에는 오래된 현대 소나타가 있었어요. 엔진 후드가 열려 있고 정비사가 뭔가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귀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저씨, 그 차 연료 펌프 문제 같은데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비사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뭐라고? 꼬마가 뭘 안다고. 하지만 태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동 걸 때 윙 하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연료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비사는 반신반의하며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었어요. 야, 저 꼬마 진짜 대단한데? 어제 벤츠 고친 게 우연이 아니었네. 정비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호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오세범만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세범은 태호를 불러냈습니다. 꼬마, 이리 와봐.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오세범의 눈빛이 매섭게 느껴졌거든요. 너 정말 10살이야? 네. 그럼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10살 애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태호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잠깐 태호의 기억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영암 KIC 서킷, 아버지 강민호가 레이싱 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키가 크고 늠름한 아버지는 태호에게 영웅 그 자체였습니다. 태호야, 아빠가 오늘 우승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모든 게 끝난 날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쇳소리에 태호가 움찔했습니다. 정비사가 렌치를 떨어뜨린 소리였지만 태호에게는 그날의 충돌음으로 들렸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태호야, 괜찮아? 박지영이 재빨리 달려와서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지영은 태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비소 뒤편 작은 휴게실이었어요. 천천히 숨 쉬어봐. 괜찮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태호는 박지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점점 진정됐습니다. 마치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너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김철수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태호는 우리 정비소 식구야. 위험한 일은 시키지 말고 간단한 것부터 배우게 해주자. 오세범이 불만을 표했어요. 사장님, 아직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애를. 됐어. 내 결정이야.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는 간단한 일들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공구 정리, 부품 운반 같은 일들이었죠. 하지만 태호의 눈은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각 차량의 문제점들, 정비사들의 작업 방식,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대단하네. 벌써 부품 이름을 다 외웠어? 이민호가 감탄했습니다. 태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오세범은 혼자 남아서 뭔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10살 천재 정비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 이런 재능을 가진 애라면 어디선가 소문이 났을 텐데. 해가 지면서 정비소 일과가 끝났습니다. 태호는 김철수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태호야, 내일부터는 학교도 가야 해. 공부도 해야지.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라는 게 너무 오래간만의 얘기였거든요. 전 학교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안 돼. 공부해야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정비사가 되려면 말이야. 김철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태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한테 도움을 줬잖아. 태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좋게 대해줄까요? 그날 밤 태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나던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빠. 태호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김철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소파에서 뒤척이는 태호의 모습을 보며 김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 깊은 상처가 있다고 말이에요. 새벽 4시 태호가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어디선가 자신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두가 자신을 포기했을까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기술로 자립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태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정비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존재를 확인한 그들은 곧 움직일 예정이었어요. 태호가 정비소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철수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모터스 정비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점점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유튜브에 우리 정비소가? 김철수가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튜브에서 10살 천재 정비사라고 검색하니 정말로 영상이 있었어요. 화면에는 태호가 벤츠를 고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댓글창에는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야? 10살이 저런 걸 할 수 있어? 대박! 우리나라에도 이런 천재가 있었네. 어디 정비소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차도 맡기고 싶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태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니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태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무서웠거든요. 누가 찍었을까? 손님 중에 누가 있었나? 김철수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까지 모든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해시태그도 생겼습니다. 10살 정비사, 천재소년, 모터스 정비소. 오전 10시가 되자 정비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태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기 그 아이야? 영상에 나온? 와, 진짜 어려 보이네. 정말 10살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태호는 정비소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박지영이 재빨리 태호를 보호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놀라니까 조금 떨어져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 기자들까지 나타났어요.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몰려왔습니다. 10살 천재 정비사를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아이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웠나요? 김철수는 당황했어요. 태호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인터뷰 안 할래요. 태호가 박지영 뒤에 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호야,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조용히
안전하게 살아야 해.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세범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진 애가 왜 거리에 있었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지? 오세범의 눈에는 태호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비소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50대 중반의 품이 있는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자동차에 대해 잘 알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대라고 합니다. 김현대는 국내 유명한 자동차 부품 대기업의 회장이었어요. 현대자동차와는 관계없지만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서요. 김철수는 긴장했어요. 이런 큰 인물이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기, 아이가 지금 좀 놀란 상태라서 괜찮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겠습니다. 김현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태호를 지켜봤어요. 태호가 공구를 정리하는 모습, 다른 정비사들을 도우는 모습을 차근차근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김현대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김현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태호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죠? 김현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씨 성의 태호라는 이름, 그리고 저 놀라운 재능. 혹시 강민호의?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잠깐 아이와 인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현대는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태호는 또 다른 어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안녕, 태호야. 나는 김현대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니? 김현대의 질문에 태호는 움찔했습니다. 또 과거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혼자서요. 혼자서?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태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김현대는 그 표정에서 거짓말을 읽어냈어요. 김현대가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자동차 일을 하셨니? 태호의 몸이 굳어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김현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분명 강민호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태호야, 괜찮아? 박지영이 달려와서 태호를 안았습니다. 태호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왜 자꾸 아빠 얘기를 해요? 아빠는. 태호가 울음을 터뜨리자 정비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어요. 김현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강민호가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야, 네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김현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전 강민호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함께 자동차를 만지며 꿈을 키우던 그때가 말이에요. 김현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고요. 강민호에게 갚지 못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어요. 태호가 더 상처받지 않게 말이에요. 사장님,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김현대가 김철수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현대가 떠나고 나서 오세범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연대가 왜 여기 와서 저 애를 찾는 거지? 뭔가 연결점이 있나? 오세범은 인터넷으로 김연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연대의 과거 이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레이싱팀 스폰서를 했었네. 혹시 저 애가? 오세범의 의심이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편 태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갑자기 유명해진 것도 무서웠고 김연대라는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 같다는 느낌도 불안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더 큰 위험들을 말이에요. 태호가 정비소에 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고급 SUV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죠. 태호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태호야? 남자가 태호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윤수 삼촌. 기억 안 나니? 강윤수. 태호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큰 소리로 다투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김철수와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태호의 삼촌이라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태호 삼촌이세요?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2주 동안 태호를 찾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했어요. 네, 강윤수입니다. 태호 아버지의 형이죠. 2주 동안 어디 계셨어요? 태호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김철수의 목소리에 따지는 기색이 묻어났어요. 강윤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태호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SNS에서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삼촌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삼촌에 대해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2년 전 아버지 강민호가 태호에게 한 말이 생생했어요. 태호야, 윤수 삼촌은 조심해야 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어. 왜요, 아빠?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절대 윤수 삼촌을 믿으면 안 돼.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태호야, 삼촌과 함께 가자. 이런 곳에 있을 애가 아니잖아. 강윤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 분들이 잘해주세요. 그래도 가족끼리 있어야지. 삼촌이 널 잘 키워줄게.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잠깐요. 태호가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죠. 김철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 가족 문제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태호의 보호자거든요. 강윤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색이 스쳤어요. 박지영이 태호를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태호야, 삼촌이 어떤 분이야?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삼촌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싸웠대요. 이 말을 들은 강윤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윤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오해야. 형제끼리 사업 문제로 잠깐 다툰 거였어.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오세범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사업이요? 태호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셨는데요?
레이싱 드라이버였어요. 그리고 강윤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거든요. 레이싱 드라이버? 김철수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태호가 그런 배경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태호도 당황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이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윤수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3번이나 슈퍼레이스 챔피언에 올랐어요. 한때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 드라이버였죠.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럼 태호가 이렇게 자동차를 잘 다루는 건 박지영이 감탄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군요. 그럼 태호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이민호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고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비소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태호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강윤수가 덧붙였어요. 영암 KIC에서 경기 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 유명한 아빠. 갑자기 태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엔진 소리, 타이어 끽끽거리는 소리, 그리고 끔찍한 충돌음. 태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박지영이 재빨리 태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태호야. 여기는 안전해. 김철수가 강윤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럼 왜 2년 동안 태호를 찾지 않으셨어요? 태호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모르셨다고요? 저도 해외에 있었고 태호가 보육원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대답은 뭔가 어색했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은 아빠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강윤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오세범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태호의 미래예요.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요. 강윤수가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의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태호는 확실히 말했어요. 전 안 갈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태호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윤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호야,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있어. 그걸 받으려면 삼촌과 함께 가야 해. 뭘 남겨놓으셨다고요? 김철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오세범이 강윤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태호를 위해서 온 걸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김연대가 찾아왔던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았어요. 태호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삼촌과 가자. 강윤수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태호는 단호했습니다.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박지영과 김철수가 태호 양쪽에 섰어요. 보호하겠다는 의미였죠. 강윤수는 할 수 없이 물러났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나는 태호의 법적 보호자거든. 그가 차에 타며 던진 말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곧 다시 올 거야. 차가 떠나고 나서 정비소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태호야, 윤수 삼촌을 조심해. 절대 믿으면 안 돼. 이제 그 경고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다녀간 후 태호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이며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뭔가 남겨놨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태호는 자신이 가진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라고는 몇 개 안 되는 것들 뿐이었거든요.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가방을 뒤졌어요. 구석에 작은 헝겊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렌치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녹이 슬기 시작한 것들이었죠.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렌치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그 렌치는 손잡이 부분이 분리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돌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어요.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도 함께 들어 있었죠. 태호의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쪽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태호야, 이걸 읽고 있다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구나. USB 안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보지 마라.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봐야 해. 그리고 기억해. 윤수 삼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태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USB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김철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박지영에게? 하지만 무서웠어요. 혹시 그 안에 아버지가 위험에 빠뜨릴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떡하죠? 결국 태호는 USB를 다시 렌치 안에 숨겼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세범이 태호의 행동을 눈치챘어요. 새벽에 뭔가 찾아보는 모습을 본 거였죠. 저 애가 뭔가 숨기고 있어. 오세범은 태호가 없을 때를 노려서 그의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 태호가 박지영과 함께 밖에서 식사하는 동안 오세범이 움직였어요. 태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어디 숨겨놨을까? 그때 렌치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 보였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오세범이 렌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손잡이가 분리되는 걸 발견했어요. 안에서 USB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세범은 재빨리 USB를 다시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제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돌아와서 자신의 가방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렌치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누가 내 물건을 만졌나? 태호는 재빨리 USB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세범이 태호를 더욱 예리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김철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태호 배경 조사 좀 해봤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글쎄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오세범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강윤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태호 상태는 어때요? 김철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잘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없습니다. 태호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강윤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김 사장님, 태호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아이예요. 계속 비협조적이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요? 태호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어요.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김철수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했어요.
한편 태호는 USB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경고는 있었지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던 영암 KIC 이야기였죠. 아빠가 거기에 뭔가 더 숨겨 놓으셨을까? 태호는 영암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가 박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누나, 영암 KIC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왜? 거기 왜 가려고? 아빠 생각이 나서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경기했던 곳이거든요. 박지영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위험할 것 같았어요. 태호야, 거기 가면 더 슬플 텐데.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USB의 비밀을 풀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메시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무슨 일에 휘말려 있었던 걸까? 그날 밤 태호는 몰래 인터넷으로 아버지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2년 전 사고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기사 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강민호 선수 사고 전 수상한 행동 목격. 경기 직전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 하지만 수사는 조기 종결. 태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찾아보니 아버지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나왔어요. 승부 조작 의혹, 불법 도박과의 연관성, 그리고 사고 직전의 이상한 행동들. 아빠가 정말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까? 태호는 믿기 싫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태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정비소 주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검은색 승용차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정비소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태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했어요. 타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USB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움직이면 즉시 보고해.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호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또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태호야, 조심해. 그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누가요, 아빠? 윤수를 조심해야 해.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도 믿지 마라. 태호가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어요. 어제도 그제도 봤던 차였습니다. 저 차, 왜 계속 저기 있지? 태호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태호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정비소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김철수도 눈치챘습니다. 태호야, 혹시 너를 찾는 사람이 또 있니?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비소로 고급 세단이 들어왔어요. 강윤수가 혼자가 아니라 정장 입은 남자 2명과 함께 왔습니다. 태호야, 삼촌이 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강윤수의 표정이 달랐어요. 더 이상 부드럽게 구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선택권이 없어. 나와 함께 가야 해. 태호,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빼돌린 돈이 있어. 그걸 찾아야 해.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뭘 빼돌렸다고요? 레이싱계에서 승부 조작하고 받은 돈이야. 상당한 금액이지. 강윤수의 말에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그런 일 안 했어요. 하지만 강윤수는 냉정했어요. 어린 네가 뭘 알겠어. 어른들의 세계를 말이야. 그때 오세범이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요. 뭔가 이상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오세범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제가 아는 강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강윤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당신이 민호를 알아요? 오세범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강민호와 함께 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레이싱팀의 수석 정비사였어요. 강민호의 차를 담당했죠. 민호는 정말 깨끗한 선수였어요. 승부 조작 제의를 여러 번 받았지만 항상 거절했거든요. 오세범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고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위험해진 거고요.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었는데 다시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윤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세범 씨, 그때 그 오세범이군요. 네, 맞아요. 당신도 기억하시겠죠?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뭔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범이 말을 이어갔어요. 15년 전 강민호가 승부조작 조직을 고발하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막았는지 아세요? 강윤수가 침묵했어요. 바로 당신이었어요, 강윤수 씨. 정비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형을 믿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조직의 실체, 증거들, 모든 것을요. 태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삼촌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그 정보를 조직에 넘겼어요. 민호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강윤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민호가 갑자기 은퇴한 거예요. 위협을 받았거든요. 오세범이 태호를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는 너와 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태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 어머니. 오세범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고가 아니었어. 네 어머니는 민호가 가지고 있던 증거를 없애려던 조직에게. 오세범이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거든요. 태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죽음도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강윤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민호는 그 후로 복수를 준비했어요. 오세범이 계속 설명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살았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태호가 USB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그것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다시 복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오세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의 차에 이상이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태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고도 조작된 거였습니다. 그만해요. 강윤수가 소리쳤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태호가 가진 것들이에요. 그가 태호를 향해 다가왔어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아버지가 남긴 것 말이야. 김철수와 박지영이 태호를 보호했어요. 태호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강윤수와 함께 온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조용히 해결하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태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알았어요. 제가 가져갈게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모든 걸 말해주세요. 진실을요. 강윤수가 고민했어요. 태호가 뭘 알고 있는지 불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요. 태호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좋아.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 강윤수가 제안했어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 오세범이 경고했어요. 태호야, 위험해. 따라가면 안 돼. 하지만 태호는 이미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이에요. 괜찮아요. 전 진실이 알고 싶어요. 하지만 태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강윤수는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태호가 가진 USB를 빼앗고 영원히 입을 막을 계획이었습니다. 강윤수와 그의 일행이 태호를 데려가려는 순간 정비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김현대가 제네시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경찰차 2대가 따라왔어요. 무슨 일이죠? 김현대가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윤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현대 씨? 왜 여기에? 강윤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태호 때문에 왔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하거든요. 김현대가 태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니, 태호야? 태호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경찰관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신고를 받았는데 아동 납치 미수 신고였습니다. 강윤수가 항변했어요. 저는 태호의 삼촌입니다. 법적 보호자예요. 그럼 관련 서류를 보여주세요. 경찰관의 요구에 강윤수는 당황했어요. 제대로 된 서류가 없었거든요. 위기가 지나간 후 김현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저는 태호 아버지 강민호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태호가 놀라며 바라봤어요. 20년 전 민호와 저는 함께 자동차를 만지며 꿈을 키웠어요. 민호는 제 절친한 친구였어요. 함께 레이싱 팀을 만들려고 했죠. 김현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때 민호는 위험에 빠졌고 저는 도와주지 못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도와주지 못했어요? 제가 겁쟁이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힘이 없었어요. 김현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년 동안 민호에게 미안했어요. 그가 위험에 빠졌을 때 혼자 두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태호야.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겠어. 김현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세범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함께 하겠어요. 민호에게 빚진 게 있어요. 김철수와 박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태호를 지킬 거예요. 태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거든요. 김현대가 제안했어요. 영암 KIC에서 추도식을 열죠. 민호를 추모하는 행사로 말이에요. 추도식이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오세범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언론을 모두 초대하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조작할 수 없겠죠. 박지영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경찰도 미리 대기시켜놔야 해요. 증거를 공개하자마자 체포할 수 있게요. 모두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저도 직접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요. 김철수가 걱정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너는 아직 어린데.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전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태호가 드디어 USB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현대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대단해. 민호가 정말 모든 걸 기록해놨구나. USB 안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승부 조작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들, 동거래 내역,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명단까지.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오세범이 감탄했어요. 민호가 15년 동안 이런 걸 모으고 있었다니. 그런데 파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태호야, 이걸 봐. 김현대가 한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태호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 네 어머니는 회계사였잖아. 돈의 흐름을 추적했던 거야. 파일에는 태호에게 보내는 부모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태호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깨끗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태호의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느껴졌거든요. 김현대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호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정의요? 그래. 네 부모님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대는 행사를 주관하고 오세범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김철수와 박지영은 태호를 보호하고 태호는 직접 진실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김현대가 물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일주일 후 영암 KIC에서 만나요. 김현대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들이 방해하지 않을까요? 박지영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생방송인 거예요. 전국에서 지켜볼 테니까요. 그날 밤 태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빠,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명예를 되찾을 거예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태호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강태호,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해.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경험이 태호를 성장시켰어요. 더 이상 도망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각자 맡은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암 KIC에서 열릴 추도식.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태호는 마지막으로 USB를 확인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진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태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강윤수와 그 조직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도 모든 것을 걸고 태호를 막으려 할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영암 KIC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고 강민호 추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각종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태호는 차 안에서 서킷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온 이곳,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달렸던 그 트랙이었어요. 방송국은 물론이고 각종 인터넷 방송까지 모여들었어요. 10살 천재 정비사가 직접 증언한다는데 강민호 챔피언 추도식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기자들은 궁금해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나타났어요. 강윤수가 정장 입은 남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 선량한 삼촌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모든 걸 끝내자. 강윤수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오후 2시 추도식이 시작됐어요. 영암 KIC 메인 스탠드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현대가 사회를 맡았어요. 오늘은 한국 모터스포츠의 전설 강민호 선수를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태호는 무대 옆에서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이제 강민호 선수의 아들 강태호 군이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태호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호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버지는 결코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호가 USB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15년간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레이싱계의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에 대한 모든 것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어요. 이건 승부 조작을 지시하는 대화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음 경기에서 3위 안에 들면 안 돼. 알겠어? 하지만 그럼 내 커리어는 나중에 생각해. 돈이 더 중요하잖아. 관중석에 있던 강윤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녹음 파일 중 하나가 자신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놈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지? 옆에 있던 부하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지해. 지금 당장. 강윤수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현대가 준비한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 진행 중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강윤수는 이를 갈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가 계속 증언했어요. 제 어머니도 이 일에 연루되어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하신 거예요. 관중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마지막 경기에서 브레이크가 조작되어 사고를 당하셨어요. 태호가 관중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제 삼촌 강윤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강윤수를 비췄어요. 그의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윤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윤수가 벌떡 일어나서 무대로 달려왔어요. 거짓말이야. 이 모든 건 조작한 거야. 하지만 경찰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현대가 미리 준비해놨거든요. 강윤수 씨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내 것이어야 해. 강윤수가 소리쳤어요. 민호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내 것이 되어야 했어. 그런데 이 꼬마가 그의 말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돈과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태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삼촌, 아버지는 삼촌을 형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삼촌은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경찰이 강윤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와 함께 온 부하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강윤수, 당신을 살인 혐의와 조직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윤수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태호의 용기에 감동했거든요. 잘했어, 태호야.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박수 소리가 영암 KIC를 가득 메웠어요. 김철수와 박지영이 무대로 달려와서 태호를 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태호야. 박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오세범도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호가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두 분의 명예가 회복됐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메어왔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10살 소년이 밝혀낸 레이싱계 비리. 15년간 숨겨진 진실. 드디어 세상에 공개. 태호는 TV를 보며 마침내 안도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고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태호에게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윤수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태호는 김철수, 박지영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피고인 강윤수에게 살인죄와 조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울렸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가 처벌받았습니다. 강윤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태호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박지영이 태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호 군, 아버님의 유산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레이싱으로 번 상금과 각종 후원금, 그리고 부동산까지. 하지만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김철수 씨와 박지영 씨가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김철수가 태호를 안았어요. 당연하지.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박지영도 미소 지었어요. 태호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터스 정비소로 돌아오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태호 기술교육센터라는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아버지 유산으로 정비소를 확장했어.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해. 김철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태호는 교육센터를 둘러봤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형, 저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태호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봐. 태호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세범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호야, 미안했어. 처음에 널 의심했던 거 말이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세범은 이제 교육센터의 수석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교육센터가 소개됐어요. 10살 소년이 설립한 기술교육센터,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희망을. 강태호 군의 감동 스토리, 사회적 반향 일으켜. 태호는 부끄러워하며 TV를 봤어요. 이제 정말 유명해졌구나. 태호는 학교에도 정식으로 복학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점 친구들도 사귀게 됐습니다. 태호야, 진짜 자동차 고칠 수 있어? 응, 하지만 위험하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해야 해. 태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 김현대가 교육센터를 찾아왔어요. 태호야, 잘 지내고 있구나. 네, 김현대 아저씨. 고마워요. 김현대는 태호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태호의 이야기는 정비업계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정비사도 훌륭한 전문직,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 재평가 필요, 언론들이 앞다퉈 정비업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교육센터에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태호 형,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 태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1년이 지나자 교육센터의 성과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졸업생들이 정식 정비사로 취업했습니다. 태호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졸업생들이 태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태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제가 아빠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정직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거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호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태호야, 레이싱 스쿨에 관심 없어? 김현대가 물어봤어요. 아버지처럼 레이서가 되고 싶지 않니? 태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먼저 정비 기술을 완전히 배우고 싶어요. 태호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을 더 가르치고 싶어요. 태호는 자신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을 잘 보세요. 도와주려는 어른들이 꼭 있어요. 태호의 말이 전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비슷한 교육센터들이 전국에 생기기 시작했고 기술직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습니다. 강태호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된 김철수, 박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호가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태호야. 박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빠, 엄마가 원하시던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태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모터스 정비소를 비추고 있었어요. 태호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태호야, 아침 먹어. 박지영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식탁에서 김철수가 신문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태호야, 오늘 신문에 또 우리 정비소 이야기가 나왔네. 꿈나무 육성 모범 사례래. 진짜요? 부끄럽네요. 태호가 수줍게 웃었어요. 정비소에 도착하자 오세범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우리 에이스가 왔네. 오늘도 멋진 하루 만들어 보자. 예전에 까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태호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비소 한쪽에는 꿈나무 기술교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태호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몇 명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해요? 9살 아이가 태호에게 물어봤어요. 천천히 해봐. 급하게 하면 다쳐. 태호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태호야,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김철수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지영 누나도 같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박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세범이 태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태호야, 삼촌이 미안했어. 처음에 널 의심했던 거 말이야. 괜찮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태호의 말에 오세범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오후 한 손님이 고장난 차를 가져왔어요. 복잡한 문제였지만 태호가 금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손님이 감탄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분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태호는 항상 겸손했어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태호가 말했어요. 사장님, 지영 누나,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김철수와 박지영이 태호를 꼭 안았어요. 당연한 거야. 넌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아이거든. 그날 밤 태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진짜 가족이 생겨서 정말 좋다.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아이가 정비소를 찾아왔어요. 태호와 똑같이 배고프고 무서워하는 10살 아이였습니다. 저기, 혹시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물론이지. 이거 좀 도와줄래? 그리고 김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 친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태호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가족이 될 거야. 그렇게 태호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한때는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작은 존재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걸 태호가 보여줬어요. 모터스 정비소에는 오늘도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오늘 태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